관저 공사하러 온 업자랑 진짜 했다고요? 와,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 현장에 있던 출연진조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 바로 공개합니다. 김건희는 이제 자격 없는 21g의 관저 공사를 맡겼죠. 네. 그리고 디올 의류를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건희 그 관저 중축과 관련해서 21g 대표가 주로 이제 그 관저 중축을 맡았잖아요. 네. 근데 바야흐로 2022년 5월 16일 오전에 그때 21g 측하고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이 회의를 합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대통령실 쪽에서 예산이 14억 4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1g 쪽에서 난색을 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41억 정도의 그 공사비를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14억밖에 없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김태형 21g 대표가 청담동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바로 뛰어가. 회의 끝나고 바로 뛰어갑니다. 14억밖에 없어? 디올 매장으로 막 뛰어가. 그래서 디올 매장에서 688만 원치 세트를 사요. 네. 그런 다음에 600만 원이 어떻게 40억이 되나? 그런 다음에 바로 어딜 가느냐? 아크로비스타로 가. 그 쇼핑백 들고 들고 그 줬겠죠 당연히. 688만 원치 정도를. 그런 다음에 며칠 뒤에 14억 정도 되는 예산이 41억으로 올라갑니다. 애초 계획이랑 얼추 맞춰지네. 딱 맞아. 그러니까 김태형 21g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난 가성비죠. 와. 688만 원 던지고 41억을 챙기니까. 와. 돈 쓴 보람이 있는 거지. 진짜 레전드. 야, 이 뉴스 읽는데 나는 좀 이게 맥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도 몇 번 보게 됐어요. 14억밖에 없는데 왜 디올 매장으로 뛰어가? 돈 구하러 디올 매장을 뛰어가는 거야. 이상하다 했거든.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우리 민도 기자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좀 중간중간에 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되는데요. 애초에 22년 4월경에 21g에서 41억짜리 견적서를 먼저 냅니다. 아예. 그런데 그걸 받아본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이 우린 돈이 그렇게 없다. 14억짜리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5월 16일 날 회의에서. 네네네. 왜 14억짜리를 하냐. 당시에 집무실과 관저이전 공사를 다 합쳐서 전체 금액이 496억에 맞췄어요. 왜? 500억이 넘어가면 예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윤석열이 관저이전 집무실 이전 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국민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 돈 얼마 안 쓴다라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때예요. 처음에 41억 견적을 냈더니 관리비서관실이 아니야 14억 해. 그러니까 14억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쪼르르 디올 매장에 간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여기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도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5월 17일 날 계약서를 씁니다. 12억 얼마짜리 계약서를 써요. 어쩔 수 없으니까. 아까 예타를 맞춰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디올 매장을 가는데 문제가 또 하나 나타나는 게 계약서도 쓰기 전에 21g이 공사를 착수를 해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계약서 쓰기 전에. 쓰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가서 공사를 먼저 해버려요. 5월 초부터. 관공사 아예. 그렇게 할 수 없고. 절대 그렇게 할 수 또 없거든요. 관저공사는 비밀에 대한 공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약서 쓰기 전에 갔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 기자님께서 디올백 받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뭐 20억이 더 플러스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7월 달에 비서실에서 이제 행안부를 쪼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공사는 40억짜리 해버렸어 이미. 이미 해버렸어. 이미 돈은 없어. 돈은 없어. 그런데 비서실엔 돈이 없어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행안부한테 막 쫄라. 돈을 만들어줘야 돼. 행안부가 20억 매덕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공무원들 통근버스 예산을 잘라납니다. 통근버스 예산이요? 공무원들 통근버스 예산. 불법 전용 아니에요? 웃음이 싹 가시네. 전용하고 뭐 다른 막 남은 예산 그걸 달달 땡겼구나. 끌어모아서 20매덕을 만든 거예요. 나는 교부금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돌려치기 해가지고 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전용합니다. 그러면 그 통근버스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했는데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곳저곳 예산을 긁어 모아서 웃을 일이 20억을 한 아니네. 거예요. 웃을 일 아니에요. 속에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비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쉽게 말하면 설계 변경처럼 예산을 뻥튀기 한 거잖아요. 14억짜리로 해야 되는데 40억짜리를 만든 거잖아요. 가성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백 사주고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네. 정확히 이제 재킷이랑 뭐 벨트, 팔찌 요걸로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봤어요. 실제로 평당 얼마나 들었냐. 네. 관저 공사할 때 네.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시 계산으로 따지니까 관저 주거동은 평당 950만 원이에요. 950. 네. 이 공사비가. 네. 그러면 다른 거하고 우리가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일반 아파트 리모델링 평당 단가가 얼마냐고 하면 110만 원에서 190만 원 수준이에요. 9배야? 아이씨 뭐야? 이거 쓸 일이 아니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신축 공사를 하면 평당 얼마가 들었냐 따져봤더니 598만 원이에요. 비싸게 해도 네, 23년 기준으로. 와. 이게 평당 단가가 나와 있어요. 부동산원에 같은 데 가면. 와. 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데가 어디겠습니까? 5성급 호텔. 인테리어 공사 얼마 되는지 좀 따져봤죠. 5성급 호텔이야. 5성급 호텔. 네. 800에서 1200 던데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사업을 5성급 호텔 기준보다도 더 높이 높게 잡고 잡았어. 공사를 한 거예요. 잘 해놨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가서 본 사람들. 아, 와. 장난 아닌 겁니다. 이거 진짜. 온갖 그 금액은 작을지 몰라도 뭐 물론 금액도 크죠 사실은. 근데 금액은 그럴지 몰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모든 불법과 비리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관저공사. 아, 제가 자잘한 뉴스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잘한 뉴스가 아니고 심각하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와. 왜 권력을 갖고자 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렇게 종합 잘해놓은 집에서 반이죠. 5년만 있기는 되게 아쉬울 수도 그렇죠, 있었겠어요. 그렇죠. 네. 왜 그래서 권력을 3년만 갖고자 있었습니다. 3년째 좀 더 있으려고 하다가 이제 3년밖에 못 있게 됐죠. 그죠? 네. 근데 문득 드는 의문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는 688만 원 먹고 떨어지고 21g 쪽에는 수십억의 이익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자기 돈 아니니까 뭐. 아니 그거를 고기만 먹게 할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를 어떻게 보고 지금 그러니까 뭐 21g이 결국은 김건희와 관련된 것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네.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아직 뭐 드러난 건 없으니까요. 근데 이 김건희는요, 이 명품을 이제 뇌물로 받았잖아. 네. 근데 이걸 뇌물이 아니라 정상 거래인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위증을 교사한 네. 그런 정황이 나와버렸습니다. 김건희 최측근 유경옥 행정관이라고 있는데 오랜만에 듣네. 이자가 또 다른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또 뇌물을 받았나 봐. 그 관계자한테 위증을 교사한 진술이 나왔어. 그 해당 업체 관계자가 특검 가서 진술했거든요. 유경옥 행정관이 특검이 물어보면 명품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 이거는 구속돼야 되는 사유 아니야? 독감이죠, 이거. 이게 작년에 그랬던데. 심각합니다, 진짜. 네, 오늘 준비한 뉴스 중에 제일 잔잔바리 뉴스인데 심각해요. 이 생각보다 이거. 심각하네. 근데 자켓을 선물했다 그랬잖아요. 네. 여자분한테 자켓을 선물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 비싼 옷을? 그 잘 알아요. 21g 쪽은. 글쎄, 네. 그 전에도 줘봤으니까 사이즈를 네, 알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다른 데서 명품 받을 때도 21g 그 부인이 같이 가지고 그랬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아. 그러니까. 전적으로는. 하여튼 루트를 확실하게 아는 거지 이 사람. 네. 아무튼 이 건으로 이제 김건희 기소됐고요. 윤한홍이도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건 엄벌에 처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요건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 내란 청산이 시급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내란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 내란 지금 청산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안 됐습니다. 맞아요. 거의 안 됐어요. 내란에 관여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국가기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국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국정원 거의 대부분의 부처가 내란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여했다라고 단언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네. 국정원의 거의 모든 부처가 내란에 관여했습니다.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윤건영 의원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 일부분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9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했던 내란 당일 국정원의 특정 부서가
계엄사 및 합수부의 인력 파견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사실에 이어 이번에는 국정원이라는 전체 조직이 계엄 전후 조직적으로 불법 내란에 가담한 증거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12.3 불법 내란 훨씬 이전인 2024년 9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계엄 당일에는 사실상 전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습니다. 와, 이거 너무 큰데? 어마어마한 뉴스다. 24년 자, 9월. 국정원 모든 부서가 계엄에 가담을 했다. 그리고 계엄이 있기 한참 전 2024년 9월 국정원은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을 했다. 그리고 내란 당일 밤 국정원 다수의 부서에서 불법 계엄에 가담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까지도 작성했다. 등등 너무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다 풀어내실 겁니다. 이거 엄청 큰 뉴스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법 내란 이전에 국정원이 인지하고 준비했느냐. 그렇지. 이게 하나 핵심입니다. 예. 근데 제가 확인한 자료, 제가 실물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24년 9월, 즉 불법 내란 석 달 전에 국정원에서 계엄이 만약에 발생하면 대공수사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거예요. 와, 그게 언제요? 24년 9월. 24년 9월에. 석 달 전에.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와. 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겼어요. 법에 따라서 2020년에. 20년에 넘겼어. 네, 그게 전혀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9월 달에 이걸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문건이 있는 거죠. 문건 제가 봤죠. 요거는 이제 증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의혹이 제가, 아니야. 문건 의혹이 아니라 어. 국정원 직원들한테 봐서 제가 그 문건을 보고 주요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실물을 공개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 말은 사전에 윤석열 국정원이 불법 내란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정원의 변명을 제가 들어봤어요.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8월 달에 지금도 을지훈련 기간인데 을지훈련을 하니까 을지훈련 당시에 국정원 직원을 파견 가야 되는데 요 문제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검토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엄이랑 무슨 관계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을지훈련은 전시 비상 상태예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는 게 을지훈련이에요. 계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네, 전혀 근데 이 변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실물이 있으니까. 실물이 있어버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거죠. 전시 대비 훈련이기 때문에 그때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말은 나와. 을지훈련 할 적에. 말은 나와. 네, 그게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이는 게 전혀 괴가 일치하지 않죠. 그 해마다 하는 건데 그때 네. 가서 검토한다는 왜 그날 말은 검토합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내란 석 달 전에 이미 국정원은 검토하고 있었다라는 이거 거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동안에 국정원이 불법 내란에 뭔가 가담했을 것 같은데 증거가 안 나왔잖아요. 그게 아주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제대로 나온 게 없었어요. 작년 9월에 제가 수사국 보고서라 그래서 한번 여기 방송에서 나와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 또한 실무자가 한 거다라고 잘라버렸잖아요. 국정원은. 실무자의 자발적으로 그냥 뭐 써본 메모 정도 수준이지 보고서가 아니야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밝혔던 건 국정원의 주요 부서에서 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를 다 작성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국정원에는 신원조사 부서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체육 앵커가 신원이 뭐 불투명하다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부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문구를 쓰냐 그러면 계엄이 발생되었다. 이제 신원 조회 업무가 과다해질 거야. 이걸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 이런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12월 3일 밤에. 네. 즉 국회가 불법 계엄에 대해서 해제 의결을 한 그 시점에.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가 의결한 이후에. 이후에? 네. 더 문제가 심각하네. 시간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국정원 감찰부서는 또 어떤 보고서를 쓰냐면 국정원 감찰. 내란이 이제 계엄이 발생했으니 유언비어가 확산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유언비어를 철저하게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써요. 유언. 이 말이 됩니까? 또 총무부서에서는 계엄이 발생됐으니까 어디에 몇 명을 파견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국정원이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야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주요 부서장들한테 다 보내요. 부서장한테 다 보냈어. 다 보내요. 이게 빼박이죠. 와,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 알려졌어요? 처음 알려진 거. 왜 그동안에 공개가 안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문건이? 국정원은 조직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지난 정부 거에 대한 서버를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러저런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고 제가 제보를 받고 네. 국정원에다가 네. A 문건 있지, B 문건 있지, C 문건 있지 가지고 와. 오. 가져왔어요. 아, 그러니까 의원님실에서 자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렇죠. 요구를 하고 받은 거예요. 정보위 간사니까 네. 가능했던 오, 거죠. 그래. 저한테 제보가 와서 대박이네. A 문건, B 문건, C 문건의 실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저한테 와서 보여줬어요. 국정원도. 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숨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국정원의 문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부서에서 만든 문건들을 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 문건들의 실물이 이거다. 그 당시에 오, 작성했던 실제로 그리고 합수부하고 계엄사에 파견했던 인원들도 다 선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 최욱, 민동기, 뭐 최강욱 이렇게 4명은 가야 돼라고까지 명단까지 다 선발. 그 내란 그 밤에 11월 3일, 12월 3일에. 네. 아, 이건 끝났네. 아니 그러면 그 정도면은 특검이 이걸 증거로 해서 다시 기소를 다시 해야 되는 거 다시 아닌가요? 해도 아마 네. 종합 뭐 저도 아니까 종합특검도 충분히. 야, 이거 검토하고 너무 있을 큰 거라고. 뉴스야. 네네네. 아니 그리고 국정원장님이 가신 지가 언젠데 네. 우리 헌법소 TF 정부 맞아요. 다 했어요. 각 전정부적으로 부처마다. 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거잖아. 그 보고도 자체로 안 했죠. 찾아가지고 다 네. 했어야 되는데 그러네.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당시에 이 여기에 가담했던 자들은 감추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국정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아니, 그러니 당연하죠.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왜냐면 자기 목이 날아. 뭐 당연하죠. 감추고 있는 거고 지금 이종석 원장 체제에서는 알 수가 없고. 근데 아마 지금 뭐 종합특검이나 제가 또 기자회견을 하고 해서 이제 밝혀지니 이종석 원장께서도 뭔가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근데 이 대해서. 국정원만 그러겠냐고. 그러니까요. 국방부는 어떨 것이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꾸만 이제는 좀 내란 청산 그만 얘기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여러분 된 게 없다니까요. 이거는 엄청 큰 뉴스인데도 이게 지금 별로 안 알려지고 있어. 오늘 기자회견하는 거 제가 영상 실시간으로 봤는데 한 30명 보고 있더라고. 아, 나 정말 저도 처음 들었어 지금. 화가 너무 나네 이거.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불법 내란이 있기 석 달 전에 국정원은 최소한 알고 있거나 준비했다. 그렇지. 도모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12월 3일 불법 내란의 밤 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나섰다. 이거. 그렇지. 왜? 한 개 부서가 아니라 제가 확보한 것만으로 4-5개 부서, 주요 부서에서 국정원의 역할들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걸 주요 부서장들한테 다 보내. 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인원까지 선발하면서. 자발적으로 작성했다. 아, 그게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지. 일단 국정원 전체가 움직인 거죠. 네. 맞잖아요. 네. 제가 그날 국정원에 그 밤에 다시 출근한 의원들도 제가 다 현황 파악을 했었거든요. 네. 30% 이상이 출근을 하고요. 어느 부서는 50% 이상도 출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출근해서 뭐 했겠어? 이런 거 한 거예요. 사실. 그렇겠네요. 보고서 만들고 이제 야 우리 준비됐어. 신발끈 묶고 나가야 돼. 비상계엄 떨어진 거야 이제. 우리 제대로 교육받은 데 있지. 다 때려잡아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와, 국회의 의결이 좀만 늦었으면 이거는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요. 실행계획 다 짜져 있었던 거고 신발끈까지 묶었던 거라니까요. 이런 얘기 해야 돼, 이런 얘기. 지금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유언비어를 잡는 부서는 감찰부서에서 이런 보고서 만들었으면 언론까지도 이게 그렇지. 했을 수 있죠. 어.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죠. 유언비어라는 것은 본인들 판단인 판단, 거니까. 그렇죠. 본인들 판단. 유언비어라는 단어는 80년 5월에 나왔던 단어예요. 80년 5월에 유언비어에 속지 말아라. 그 진실을 숨기고 유언비어 그 만평도 있어요. 유언비어 써가지고. 네, 제가- 진짜 너무 슬픈 단어입니다. 그거.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안보 유해 세력 명단 그거 있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캐비넷에서 끄집어낸 거가 이날이 있었던 거예요. 12월 3일 날. 아, 이날 꺼냈어요. 그날 네. 꺼내가지고 이제 안보 유해 세력 해야 돼. 명단이라고 하는 그 명단을 국정원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다니까요. 그걸 들여다봤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때 항상 얘기했던 게 안보 위의 명단, 그들이 원래부터 작성해 놓았던 것과 당시 계엄 당시 체포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얼추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명단은 맞춰봐야 됩니다. 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라는 건 국정원이 방첩 업무를 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명단도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대북 방첩단이라든지 TF를 통해서 명단을 추가한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명단 추가도 중요하지만
불법 내란의 밤에 그 밤에 이 명단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왜 끄집어냈겠어요? 와 무섭다. 왜 끄집어냈겠냐는 거예요. 잡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무섭다니까요. 네. 만약에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신원조사부서 모든 부서가 출동하고 와. 그 명단에 의해서 잡아 넣으려고 한 거잖아요. 와 너무 무섭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게 이들이 지금 민간인이라면 그나마도 좀 나아. 근데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네. 인적 청산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럼요. 고스란히 남아있어. 특히나 국정원이 거의 안 되지 않았나요? 안 됐다니까. 사실상 무풍지대였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조태용 오늘 2심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네. 조태용 1, 2심 혐의가 뭐였습니까? 국회에 와서 위증했다는 혐의예요. 보자. 요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와. 아마 종합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시 기소해야겠네요. 네. 와 이거 어떻게 이게 진짜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미치겠네 이거 지금. 이거. 야 이거 진짜 내란 이제 지겹다. 그럴 상황이 아니고. 상황이 아닙니다. 그나마도 정보위 간사에 윤건영 의원이 있었고 윤건영 의원이 이거 관심이 있었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알려진 거야.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이 관심 갖고 조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야 제보도 하시거든요. 내부에 있는 분들이. 그렇지. 사실 제보를 안 하면 알 수 없는 맞아. 상황이 많으니까 좀 많이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익대보자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잘 보호 안 되던데. 그래도 뭐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믿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가설을 하나 세우고 지금 나오는 사실을 그냥 나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냥 제 느낌인데 이재명 대통령 그 대북 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재판이 현재는 이제 중지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이 뭔가 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이 진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사건. 우리가 이거 엄청 한때 많이 다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텐데 지난 4월이었습니다. 지금이 8월이니까 한 4개월 전이었죠. 2차 종합특검이 이 서울 고검에서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2첩 받아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고검에서. 고검에서 받아옵니다. 네.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야 이거는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이거는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요. 그때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6년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하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네요. 우리가 박수 치고 맞아. 야 힘내자. 이거 진짜 제대로 뿌리 뽑아야 된다 했었거든. 저게 쓱 지나간 것 같은데. 자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으면 이제 대대적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자료는 검찰에 있겠죠. 네. 근데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구자연이었습니다. 구자연이 8월에 얼마 전에 도망갔는데 이 구자연이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2차 종합특검의 언론 공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종합특검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을 했다. 대검이 법률적 근거 없이 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다. 근데 이것도 유야무야 됐어. 그렇죠. 사실. 자료 제공을 안 안 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종합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 미치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법원에다가. 대검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어. 오케이.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이것도 처음 알려진 거야. 법원이 수차례 그걸 다 기각을 시켜. 법원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근데 이걸 기각하면서 뭔가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특검법에 보면은 이게 딱 수사 범위에 딱 들어가는 사건이야. 깔끔하게 들어가. 특검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종합특검법의 2조 1항 13호를 보면은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 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요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똑 떨어지거든. 근데 아니 그 변호사 양반 이거 왜 분개 안 합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지금 분개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굉장히 표정으로 분개를 더 해야 되나요? 더 해주셔야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특검의 존재 이유거든요. 제가 사실 특검이 조성현 대령이나 홍장원 차장 기소 언론에 자꾸 나올 때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 이거 수사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파고 언론에다 이걸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우리가 검사를 수사해야 되는데 검사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안 돼. 이거 지금 문제다. 이걸 언론에 알려야 되는데 갑자기 언론은 홍장원, 조성현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검사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특검이거든요. 그렇지. 특검의 이유가 검사가 수사 못하니까 특검이거든요. 네. 근데 검사 수사 안 하고 딴 거 너무 속상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또 이렇게 여러 네.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근데 이것도 이런 사실조차도 이번에 처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요. 한참 지나서 이제 특검 다 끝나는 시점에.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 대북 송금 사건 이제 수사할 당시에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수사가 일일이 다 검찰총장에 보고가 됐고 대통령에게까지 매일 보고가 됐어. 수사 보고가. 우리가 그거 한번 문건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문건이야. 그렇죠. 기억난다. 이 조작 기소 사건이 일일이 검찰총장 맞아요. 이게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되는 문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그럼 한동훈이는 이건 보고 안 받았겠어? 받았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당연히 높잖아. 그래서 특검은 한동훈이 출국 금지시키고 출석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불응했거든? 그러니까 안 나오셔요? 아유, 그럼 수사 못하네. 이렇게 끝나. 특검 입장 정리해 주시죠. 한동훈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보통 일반인은 체포하러 가는 피의자로 조사해야죠. 그렇죠. 피의자로 조사를 해야 되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니까 그렇죠. 근데 피의자로 조사하면 의원 신분을 가지니까 의회 동의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회 동의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게 보세요. 지금 이 대북 송금 조작 기소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막혀, 사법부에서 막혀. 이게 뭔가 지금 흐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국회에서 좀 나서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답답하죠. 나 많이 진짜 답답합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대북 사건 같은 경우에 앞서도 짚었듯이 종합특검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거든요. 예. 검찰에 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당시 조사를 했던 검사, 영장을 내줘야 되는 사법부, 예. 그리고 조사 받아야 되는 한동훈, 예. 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다 막혀. 네. 말이 돼 이게? 게다가 종합특검의 구조상 검사 파견이 가 있잖아요. 검찰 수사관이나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 이제 내부 정보 빼돌리고 수사 방해하고 그거를 거의 노골적으로 한다 그러더라고. 이제 들리는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종합특검 기한이 이번 주까지예요. 23일.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시킬 뻔했던 사건이거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들만의 성역, 그거를 침범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일탈이 아니라 조직 범죄라는 거를 그냥 반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악을 쓰고 막는 거지. 아니 조직 범죄 자체도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이 조직 범죄를 조직적으로 또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제가 좀 많이 그러니까 힘드네요. 조직 범죄니까 조직이 막아야죠. 이제 그런 와중에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 조희대는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 퇴임했거든요. 근데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후보를 추천해둔 상태였는데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4명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하고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의 후보를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1월에. 예. 1월에 해놨어. 지금 8월이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이미 다 추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4명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이고요.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좀 해야 되나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관례적으로 청와대하고 사전에 이렇게 교감하고 협조를 합니다. 약간의 조율. 아, 조율.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놈의 조희대는 협조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이번에 제청을 했습니다. 조희대가 2명을 제청을 했거든요. 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고, 이흥구 후임 대법관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는데,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후임 대법관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그것도 지금 제청을 했는데, 이거 진짜 건방지네. 통상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대면으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면으로 사실상 통보를 한 거죠. 예. 자, 이제는 이제 전문 분야니까 요거를 좀 맥락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질이 나쁜 정치적 꼼술수를 썼다고 봐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추천된 저기 대법관 후보를 여태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렇지. 이번에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그렇죠. 거야. 사실은 그간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저 손봉기 부장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그 김민기 판사를 원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여성 뭐는- 판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여성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특정인으로 누구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박순영 뭐 김민기 둘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청와대가 어쨌는지는 지금 그거를 청와대에 들을 수는 제가 없으니까 네. 그거는 모르겠고 보도는 있더라고요. 예, 보도는 좀- 그런 식으로 예. 났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전에 저희가 일할 때 보면은 저 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랄까 저기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없는 건데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간에 이제 오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조희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청와대 조희대는- 목소리가. 그렇죠. 조희대는 특정인을 계속 시키고 싶었고 네. 청와대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는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명권자에게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고 싶다. 근데 제청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 제청할 테니까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 그건 원래 아니겠죠. 취지가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소위 세칭 조금 저기하게 말하면은 끼워 팔기를 하는 건데 한 사람 더 할 테니까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이게 또 검찰이 쓰는 수법이거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싶을 때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구속을 시키고 싶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해. 판사가 기각할 것 같아. 아, 기각할 것 같아. 그러면은 민동기 같은 사람을 좀 선량한 사람을 끼워서 같이 청구를 하는 거야. 아, 둘 다 기각 못하게. 그런 식의 수법을 여기다가 쓴 거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더 악성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 손봉기 판사는 어찌 보면 앉아서 봉변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기는 이제 대구 지역의 향판이고 저기 김성수 판사는 광주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역 안배를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협의하고
한쪽은 안 하고 하는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법관은 아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네, 보내고 그럼 국회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 결과를 놓고 이제 이 동의할 건지를 본회의에 회부해가지고 표결을 하고 그래서 동의 절차가 통과되면 대통령 임명을 하시는.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부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하면은 이거는 웃을 일은 아닌 거. 예, 우리 헌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단계 대법원장의 제청은 적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고요. 본인이 적임자를 추천한 사람들을 이제 그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 동의 과정을 이게 87년 헌법에 들어간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어떤 국회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이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한 국회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네. 아주 잔수를 써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반란. 전 조희대의 반란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건 헌법상 제청권이거든요. 이걸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 제 느낌에. 조희대가. 근데 실제로 거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한덕수가 안 해가지고 그걸 헌재가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한덕수의 잘못이야라고. 그러니까 이건 부비 트랩 같은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조희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너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는데 말이 안 돼라고 깔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 최강욱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와 이 대구라는 그리고 향판과 서울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깔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쓴 거야. 아니 그러면 조희대가 이거 완전 정치질을 했다고 보이는데 완전히 한 거예요. 그 의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희대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양반이 뿌리 났을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대단히 마음에 안 들고 뭔가를 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날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대통령인데. 윤건영 의원님께서 헌재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제청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하면 그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은혁 이제 정계선 조한창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 한덕수 탄핵 결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8월에 이르러서야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그러니까 제청을 했잖아요. 제청을 했지만 기존에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은 그 위헌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위헌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 이것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임명을 한다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에다 제청을 했는데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전에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했던 거는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국회로 오면 국회가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를 해서 보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원래는 안 그러는데 윤석열이 때 만들어진 그런 거 얘기하면 처음 봤죠 그때. 두 가지 그게 있는 건데 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달리 이 국회 동의 절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 조희대 씨의 입장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이분이 법원 내에서 이제 가장 고집이 센 판사다. 예전부터 누가요? 조희대가 그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건영 의원 말씀처럼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나 이런 돌아가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사법권 독립을 계속 수호하는 원칙적인 판사야. 자기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헌법상의 제청권을 그냥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 저기 부동의를 시키든지 거부해 보세요. 말하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에다가 공을 던진 거예요.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가 저는 문제라는 이게 거거든요. 지금 그 법원조직법이나 이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희대 씨가 내년 7월까지가 정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대법관 제청 이게 필요한데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일종의 기싸움. 기싸움.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럼 이제 국회 입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다 뻔히 보이잖아요.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됩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부담 줄 필요도 없고요. 네. 국회가 따박따박 제의를 하면서 검증을 잘하면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조금 더 악의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시간 끌지 말고 네.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대법원장, 대법관 그 부동의 해야 된다고 한참 그러다가 시간 가고 나면은 또 이래저래 로비 받아가지고 숨못이 넘어가서 그랬거든. 그런 짓 안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동의를 안 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다시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다시 거잖아요. 밟아야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밟아야죠. 똑같은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다시 밟아야죠. 그러면 새로운 추천은 새로 받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건희 건이라든가 뭐 한덕수 건이라든가 그거는 그럼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없는 공석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우리 법에 대법관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이제 그 전원합의체 요건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두 석이 공석이 되더라도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은 진행하다가 네. 그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두 명이 새로 들어오면 네네. 그래도 두 명을 배제하고 들어오면은 약간의 시간을 더 그 사람들이 기록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시급한 사건이면 기록 검토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되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장기가 기록 빨리 보는 거잖아요. 네. 이틀이면 다 봅니다. 뭐 수십만 페이지도 금방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원합의체는 그냥 진행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의 입장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잘 버텨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공식적으로 사직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 사의 표시는 이미 뭐 한참 전에 했었잖아요. 사실 이거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형사소송법도 이제 통과됐고 남은 건 뭐 공수처 출범입니다. 공수처는 또 중수청하고 달라서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국회 가서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그 형사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 제가 제출했고 또 대통령 참모들에 대해서 충분히 한 말씀 드렸어요. 네. 후임이 정해지면은 사표 수리는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언론에서 후임 얘기가 좀 나오던데요. 이름을 이제 하마평 형식으로 이제 박균택 의원하고요. 검사 출신이죠. 이건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사 출신. 예, 이렇게 지금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면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검찰청이 공소청.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 인식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형사소송법이 통과됐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는 집행기관으로서 지금 뭘 해야 되냐 하면 직제, 공소청의 직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공소청법에 되게 대한민국에 참 신기한 법이 생긴 게 모든 기관장은 그 기관 이름 뒤에 장자 붙이잖아요. 이제 공소청은 공소청장 이름이 검찰총장이 되거든요. 그것부터가 사실 법이 만들어질 때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얘기가 많았죠. 문제는 공소청을 어떻게 그 편제를 만드느냐. 행정조직 법정주의라 그래서 모든 편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편제를 대통령령으로 직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0월 2일에 출범해야 되는 공소청이 이 직제가 정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 문제가 권한대행으로 들어가는데 권한대행이 차관이잖아요. 네. 차관은 검사님이세요. 검사 출신이세요. 검사 출신이 지금 공소청의 직제를 그러면은 책임지고 개편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간판만 바꿔달 것 같은데. 검사죠. 검사 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죠. 신분이 네. 검사예요. 네, 신분이 검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정말 건강상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그만두는 건 진짜 중병 아니라면 잘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선택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요. 네, 아까 이제 귀에 딱 너무 저기 박히는 게 간판 교체만 하고 일부 업무 조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지금 국민들이 간판 교체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까? 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법무부가 관장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분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을 통솔하는 입장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입법부가 정책 방향을 정했잖아요, 지금. 네. 70여 년 넘게 유지됐던 대한민국의 검사 위주의 형사사법 구조는 더 이상 이제 국민 주권이 용납할 수 없다. 네. 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기존의 검찰청과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가장 체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직제령 같은 직제로 거에다가 구현시켜야 되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그간의 논의 과정에 쭉 참여를 해 오셨으니까. 그 직제령뿐만 아니라 그 하위 또 시행세칙이나 세부 하위 법령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나는 후임자한테 넘기고 난 빠지겠다. 이거는 너무 실망스러운 판단입니다. 공소청 직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직제라는 게 만들어지면 권한의 배분, 즉 수사와 기소 분리가 확실히 이제 정해지면서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권, 뭐 대검, 과학수사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그냥 네. 방치해버리시고 지금, 검사들한테 그냥 던져주고 나오신 일인데 보십시오. 지금 장관 권한대행으로 차관이 그걸 하면서 이제 민정수석실이 조정하면서 그거 해나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민정수석실도 다 검사잖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검사들한테 공소청 조직을 정해라라고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월에 출범하는 10월 2일에 출범하는데 이제 8월 끝나가는데 거의. 중수청도 지금 아직 그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 공소청은 아예 지금 직제가 어떻게 나올지 그 초안 자체가 국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거기 검찰청에 기존에 있었던 수사 인력들이 너무 많이 남는다 지금.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그리고 수사권을 다 박탈당한 상황에서 이제 특사경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 하던 짓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우려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제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중요하다. 해서 어떻게 지금 보내고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수사관들이라는 사람은 수사 직렬로 뽑혀 있기 때문에 수사 업무만 해야 돼. 그렇게 직제가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서 잉여 인력이 돼가지고 딴 데로 옮겨가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과 다 연계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지금 다 그냥 내던져져 버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정리해서 갑시다가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10월 2일이 딱 되면 정리가 안 된 상태면은 그래도 일단 출범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범하지. 법은 시행되는 건데 직제가 없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과 책임의 문제인데 그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출범은 하고.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너가 이제 뭐 여기서 카메라 찍고 있고 카메라 감독이 여기 맞아요, 앉아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야. 뒤죽박죽 막. 네. 그러면 결국 언론은 어떻게 하겠어? 예. 저 봐라. 엉망이다. 김용민이 네가 책임져. 김용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요거는 정리가 빨리 좀 돼야 이거 될 좀 텐데. 걱정이 됐어요. 진짜 걱정이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걱정입니다. 아까 이제 특사경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 부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검찰이 또 갖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제 말씀하셨는데 그 직제 인력과 예산을 많이 남겨두면 지금 많이 남겨두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로 말 그대로 간판만 바뀌는 맞아요. 셈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네. 고생해가지고 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려가 연결이 다른 되는 거 다 거죠. 떠나서 그 포렌식 센터하고 네. 그다음에 디넷 관장하는 네, 네. 문제, 디지털 증거 네. 가지고 하는 문제를 기존에 우리가 지금 윤건영 의원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국정원 서버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엄청난 자료들이 지금 숨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잖아요. 그게 권력이죠. 그게 이제 방첩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검찰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그걸 안 넘기려고 하는 거죠. 최소한 그거를 공소청에서 떼내가지고 법무부 직할로 두든지 아니면 그거는 총리실로 보내든지.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이랑 행안부 장관이 둘이 협조해서 하는 아니 거예요? 그거는 그게 다 직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영으로 거예요. 대통령 지금 그 정부 조직.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행안부하고 행안부랑 법무부하고 법무부가 다 같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넷 문제도 있고요. 범정이라 그래서 그렇죠. 범죄 정보 정보. 담당하는 네. 손준성이 뭐 등등 고발사주 이런 조직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할 일이 없다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또 정성호 장관이 진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